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또 다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지금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셈인데요. 그동안 수사를 받은 대통령 부인들은 많았습니다만 공개 소환에 구속 위기까지 간 김건희 여사 새롭습니다. 김 여사에게 우선 적용된 3가지 혐의를 둘러싸고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또 다른 헌정사상 첫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송문 기자, 심사 결과 언제 나옵니까? 그리고 김 여사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는 상황이죠? 네, 김건희 여사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이는데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는데요. 김 여사는 오전 9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일 특검 출석 당시와 비슷하게 검정색 치마 정장에 굽이 낮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법정신문은 5분 정도 휴식만 있었을 뿐 점심시간 없이 4시간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도 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통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대기하지만 특검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으로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공방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검팀은 3시간에 걸쳐 3가지 혐의를 들어 김 여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여사 변호인들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죄가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김 여사는 짤막한 최후 진술을 통해 결혼 전 문제가 계속 거론돼서 속상하다. 잘 살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우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시세 차익 8억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건진법사 전모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선물과 함께 청탁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특검에서는 8명의 검사가 참석해 3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80쪽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한 김 여사 변호인들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인지 알지 못했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겁니다. 또 건진법사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도 1분 정도 직접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언급하며 결혼 전의 일들이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고가 명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사준 게 맞다는 자수서와 함께 돌려받은 진품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힌 겁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영장심사에서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나토 목걸이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제공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22년 9월 고가 목걸이 논란이 불거지자 김 여사 측이 목걸이를 반환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 측이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 진품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오빠의 인척집에서 발견된 모조품 목걸이는 김 여사 측이 바꿔놓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특검은 목걸이 선물 석 달 뒤 이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을 놓고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영장 판사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에 대해 묻자 안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해온 김예성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베트남에서 넉 달 만에 귀국하자마자 특검 수사관들이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곧바로 특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씨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하는 건지 조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수건으로 수갑을 가린 김예성 씨를 둘러싼 채 입국장 게이트를 나옵니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넉 달 만에 귀국한 김 씨는 공항에서 체포된 뒤 광화문 김건희 의혹 특검 사무실로 이송됐습니다.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에 나섰고 여권은 내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게 하고 이 가운데 46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과거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장고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과거부터 이어온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2021년 재판 뒤 김 여사 일가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사실상 절연한 상태라며 집사 의혹이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조사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피의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해병대원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순직 해병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특검 등에 불려다닐 텐데요. 어디까지 갈지 이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 사무실에 출석합니다.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기록 2첩, 해병대 최초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재검토 과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2023년 8월 2일 임 의원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내용을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해 당시 국방부 대응을 조사했고 VIP 경로 호위라고 작성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서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작성했는지 모릅니다. 내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차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역대 정부와 달리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후폭풍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국,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사면한 데 대해 반발하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했었는데 정치권의 간극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야당 지도부는 물론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까지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실천적 행보란 겁니다. 하지만 조국,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되자 송원석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사면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면은 법과 정의를 부정한
정치적 부당 거래이자 파렴치범에 대한 특혜일 뿐입니다. 조국과 정경식 사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돈 없고 백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녀라입니다. 정치인 특별사면에 반대해온 이준석 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인 특별사면 여파로 국민임명식이 여권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의 축제 속에서 이 임명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또 국민들만 지지하는 그런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처럼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범죄자나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처럼 재판이 늦어져 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사면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없던 거로 하는 거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비판하고 나선 건 이례적인 규모, 죄질도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 등 대상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도 않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구치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조 전 대표에 대해 1, 2심 재판부 모두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잘못에 눈 감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시종일관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원자들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후원자들의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를 했지만 윤 전 의원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후원자 측이 사면은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복권 대상에 오른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에 이어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범죄자들 주권 회복을 위해 국민 주권을 내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번 사면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앞에 좀 비켜주세요.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조국발 정계 개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면이 되면 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십니까? 네, 이 조국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은 양갈래입니다. 이 한 식구였고 지금도 우호 세력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호남 텃밭을 두고 싸울 경쟁자다라는 시각인데요. 네. 사면은 속전속결을 했는데 친명의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친명 핵심 위원은 이 조국은 협력자지만 동지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사면 후 곧바로 독자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당장은 아마도 조국 당 대표를 맡아서 당 재정부에 나설 것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등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중앙정치 무대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서울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후순위라고 합니다. 네, 그럼 서울 부산 시장 출마는 다음이고 국회부터 오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조국 당과의 합당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국 당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조국 당에 합당하자고 하면서 지방선거, 총선, 대선도 함께 치르고 정권 재창출도 함께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국 당은 당장 합당할 생각은 없다. 선을 긋고 있는데요. 지금 합당론에 끌려 들어가면 이
독자 생존은커녕 당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강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일부에선 양당 구도를 깨는 3당, 4당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호남에 뿌리를 내려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방선거에서도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을 하고 네네. PK는 후보 단일화를 하고 다른 지역은 민주당이 협력하겠다 이런 다각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여권의 심장부라고 호남을 말하는데 거기서 조국당의 인기가 큽니까? 네, 아무래도 지지세가 상당해 보입니다. 이른바 뭐 사투리로 쩐하다고 하죠, 짠하다. 예. 네, 동정론이 큰데요. 제가 작년에 그 영광 보궐선거 한번 가봤는데 그 당의 후보 지지도는 높지가 않았는데 조국 개인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래도 조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조국 사면 때도 울컥했다고 하는 호남인들이 꽤 많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면 호남에서 어느 정도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선 경계심이 상당합니다. 자, 뭐 사면은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경계하는 그런 일이 네. 생기는군요. 자, 근데 여권의 친문 세력이 합쳐지면 조국발 정계 개편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전망 어떠세요? 일단 그 민주당 내에 현역 친문 의원들 하면 20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네네. 근데 이들이 당장 조국 중심으로 뭉치기는 힘들고요. 예. 근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의 강력한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했다고 하죠. 그런 친문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이들이 뭉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관건은 결국 조국이 원내에 다시 진입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호남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마 강력한 바람이 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 조국당이 범여권 소수당을 규합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지도 관심인데요. 대선 때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주는 방안을 얘기했었었죠. 예. 근데 민주당이 해줄진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호랑이 새끼를 키울 거냐 이런 걱정인 거죠. 예. 근데 조기에 뭐 다음 차기 경쟁이 벌써 시작된다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에 부담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이 이 대중성, 흥행성은 있는데 입시 비리와 내로남불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국민 거부감이 큽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가 잠재 주자를 거론은 되지만 아직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빠르다 하지만 조국 바람이 현실화하고 또 정청래 대표가 또 독자 목소리 내고 그러면 원심력이 커지거든요. 이건 대통령한테 결코 달가울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친명 핵심부는 다른 얘기도 하는데요. 범여권 2인자 경쟁이 거꾸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 얘기하는데 2인자들이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 레임덕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이 커진다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인자 이야기 한다는 게 좀 앞질러 간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하튼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면서 정치권이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취임 후 약 석 달 만인데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안 그리고 주한미군 역할 변경 같은 안보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방미 전 일본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으로 11일 만에 이루어진 윤석열 정부, 12일 만에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 때보단 늦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 형식으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에 이어 업무 오찬을 진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성격으로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안에 대한 세부 논의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관련 현안도 두루 다뤄질 전망입니다. 회담 다음 날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대거 방미길에 동행합니다. 다만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서 약속한 골프 회동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미 직전인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셔틀 외교 복원의 의미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려온 국정기획위원회가 2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재정 문제로 18세가 아닌 13세까지만 확대하기로 했고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방안도 확정이 됐는데 역시 재원이 문제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8년에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에서 지난해 만 8세 미만까지 대상이 점차 확대됐습니다. 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 대폭 늘리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공약에서 후퇴해 2030년까지 만 18세가 아닌 만 13세 미만까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려면 연간 5조 원가량이 더 필요할 걸로 추산했는데 한 국정위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과제엔 중증 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료를 현재 10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던 환자 가족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건보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섰고 3년 뒤엔 고갈될 전망이라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항목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안보 관련 내용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국내 보안을 책임지는 방첩사를 없애기로 했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임기 내 가져오는 방안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대통령실이 정해진 시한이 없다고 했었는데 국정위는 다시 5년 내라고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어서 고유동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2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5년 아니다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정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명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군의 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 억제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8일 제이비 어브런슨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군 방첩사령부는 개편과 폐지 등 방안이 검토됐는데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방첩사를 폐지하면 간첩 대응 역량이 저하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이 방첩 업무는 일반적 수사 업무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방첩사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인. 국정위는 내일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2달간의 활동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산업재해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벌어진 산재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입찰 자격을 영원히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산재의 근본 원인이라며 사회적 타살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3시간가량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안전비용 확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입찰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방안과 함께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전담조직 구성도 지시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근절에 직을 걸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의 산재 예방 대책이 구조적 원인 개선보다 처벌 위주 정책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도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업계에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포스코 ENC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압수영장 집행하라고?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근로자가 감전사고를 당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입니다.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 ENC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DL건설도 대표와 임원들이 단체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공사도 모두 멈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대재해가 줄기는커녕 더 오히려 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거나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하도급과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 촉박한 공사 일정 등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최저가 입찰제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며 정부가 먼저 공공 분야에서 제도 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저가 낙찰제이고 공사 기간도 무조건 짧은 업체가 낙찰을 해서 따가게 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다 무리를 할 수밖에 없죠. 저가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처벌 위주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늦은 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발빠른 직원 신고와 경찰 추적으로 신고 4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민소매 차림의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계산대에 있는 직원 쪽으로 다가갑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잠시 멈칫하더니 나갈 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기다립니다. 손님이 나가자 다시 직원에게 다가가 담배 한 보루를 주문합니다. 직원이 뒤돌아 담배를 찾는 동안 어느새 카운터를 넘어가 등 뒤에서 흉기를 겨눕니다. 이어 직원을 위협해 현금 20만 원과 담배 11갑을 챙겨 도망칩니다. 지난달 3일 밤 9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사건 직후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순찰차가 추적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현장에서 60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신고 4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들고 있던 쇼핑백에는 범행 당시 입은 옷, 훔친 현금과 담배, 흉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이렇게 살짝 봤는데 거기 안에 이제 옷처럼 보이는 뭔가가. 경찰은 특수 강도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회원 4,000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였는데 마약 사범을 쫓던 경찰이 일당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2대가 빌라 앞에 멈춰섭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약 일주일 뒤 경찰이 남성들이 들어갔던 사무실을 급습합니다. 컴퓨터 화면엔 온라인 도박 매출 현황이 띄워져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니고 2달인가 뭐 전에 젊은 애들이 좀 뻘렁한 애들이 7, 8명이 묵어자고 하다가 없어지대.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중개 앱에 광고를 올리거나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 4,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판을 벌였는데 회원들이 잃은 돈에서 10억 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습니다. 조직원들은 서울과 수원, 과천 등 수도권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마약 사범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들이 암막 커튼으로 가려진 빌라에 드나드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겁니다. 관리자급 있는 애의 그 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마약 그 은거지로 보고 간 거죠. 무언가 범죄 단체라 판단하고. 경찰은 국내 총책 등 20대 조직원 7명을 구속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가품, 이른바 짝퉁 판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SNS 라이브 방송에서 마치 홈쇼핑 방송처럼 대놓고 팔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탓에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반에 화려한 가방들을 전시해놓고 홈쇼핑 방송처럼 제품을 팝니다. 매진이 임박했다며 선착순 23명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3명 한번 정리해볼게요. 16만 원 들었습니다. 16만 원. 최상급 짝퉁을 2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고 자랑합니다. 자, 이거 사서 마음에 안 들면 언니들 정품으로 가셔야 된답니다. 더 이상의 위는 없다고 보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짝퉁 명품 판매 라이브 방송이 기승입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도 많고요. 저희는 나름 1급이에요. 가격도 착합니다. 싱크로소율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5에서 98 정도 싱크로소율. 메신저로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했더니 중국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가품을 사고 파는 건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지만 해외 플랫폼이라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뭔가 거점을 두고 영업을 하게 되면은 국제 공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짝퉁 유통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로봇 청소기 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원 대부분은 제품 하자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들이 접수됐는지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진모 씨. 털날림 걱정에 100만 원을 들여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지만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쳐 고양이 놀이기구가 돼버렸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털날림도 많고 모래도 많이 생겨서 구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구석에 있는 먼지는 거의 못 잡아주고 장애물 같은 거는 작은 턱도 인지를 못해서. 소음도 문제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로봇 청소기 소음 기준을 80데시벨 이하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이 제품의 경우에는 88데시벨까지 올라갑니다.
최근 2, 3년 사이 로봇 청소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청도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피해 신청자 10명 중 7명은 제품 하자를 호소했는데 센서 하자로 인한 공간인식 불량이 가장 많았고 작동 불가, 소음 발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의를 드렸더니 작동을 하다 보면 이게 소음이 줄어들고 이제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뚜껑 가장돼서 밑에 쪽에서 올라올 정도로. 김 씨는 분쟁 끝에 결국 환불을 받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 피해를 보상받는 신고자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 업체는 하자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소비자는 하자 내용 주장하려면은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성능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시험 검증 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무상 수리 기간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정부가 오래된 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5,000호를 추가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 불안을 잠재울 종합적인 공급 대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경찰 기동대가 임시 사용하고 있는 정부 소유 건물입니다. 지은 지 53년이 돼 노후화가 심합니다. 정부는 이곳을 허물고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4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노후 청사와 유휴지를 활용해 공급할 주택은 15,000가구. 작년에 발표한 2만 가구까지 합치면 총 35,000가구에 달합니다. 이제는 초혁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공서와 함께 청년 임대주택 50가구가 들어서는 종로 복합청사는 지난해에 준공됐어야 하지만 3년 뒤로 밀렸습니다. 지자체 협의 지연이라든지 이해 당사자 때문에 이견 때문에 지연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성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부가 이렇게 공급 대책을 찔끔 내놓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잠시 숨을 고르던 서울 집값은 6주 만에 상승폭이 커진 상황. 수요가 원하는 그런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집값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해선 시장이 기대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주말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없애자 호응하는 조치를 한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TV조선 취재 결과 이와는 좀 달랐습니다. 북한이 철거했다는 대남 확성기는 겨우 2대였고 그마저도 한 대는 철거 당일 다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대는 어찌 됐을까요? 이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우리 군은 긴급공지 문자를 통해 오전부터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지난 9일 토요일 오전 전방 지역 일부 지역에서 철거하는 동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호응했다는 평가를 내놨고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실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서 북측도 이 불필요하고 비용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북한이 9일 철거했다는 대남 확성기는 김포와 파주 전선에 각 한 대씩 모두 2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철거됐던 대남 확성기 한 대가 철거 당일 오후 다시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가 시작됐다는 군 발표 이후 불과 몇 시간 뒤였는데 군은 재설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대는 스피커가 분리됐지만 전선과 지지대 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TV조선의 확인 요청에 일부 재설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움직임이 완전 철거인지 정비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 정비 작업을 벌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해서 유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년 제작했던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적은 있었지만 아예 만들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통일부가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북한 인권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한 청년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한국 영화를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을 당했다거나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등 북한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올해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아예 만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을 공세 수단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에 정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로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눈 감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서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눈을 감는다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한민국 1호 프로골프 선수인 연덕춘 고문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영웅 송기정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이름으로 기록되지 못했는데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드디어 트로피에 본명 연덕춘을 새기게 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1941년 일본 오픈 우승컵.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십시오. 베일을 벗자 타원형의 은색 트로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승컵엔 대한민국 1호 골프 선수인 연덕춘 전 한국 프로골프협회 고문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캐디로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 일본에 건너간 지 7년 만에 4라운드 합계 2오버파 290타 성적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골프에 대한 열정은 정말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도 연습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손기정옹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한국 체육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일본 신문은 노부하라 도쿠하루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트로피에도 노부하라를 새겼습니다. 골프계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바로잡고자 애쓴 끝에 84년 만에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韓国の選手であり、韓国人として初めて日本オープンを優勝した選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ヤンさん、それから家族の方も、ヤンさんは天国でとてもこのことを喜んでくれてたら私たちも嬉しく。 한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 골프의 정통성을 다시 각인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골프협회는 명예의 전당에 연전 고문을 헌액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 1위에 올랐습니다. 여성 가수가 부른 K-팝 노래로는 처음이고 영국과 미국의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기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고음 구간이 독보적인 골든.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악귀를 물리치는 가상의 K-팝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미국 빌보드는 16일자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number one for the first time is Golden. 빌보드 핫백 1위는 K-팝 통산 9번째이자 여성 가수로는 처음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노래를 불렀는데 여성 그룹이 1위에 오른 건 2001년 데스티니스 차일드 이후 24년 만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큰 사건이 벌어졌다. 이 영화가 여성 서사를 많이 내세우는 내용인데 현재 시대의 걸크러쉬 이런 분위기하고 맞아떨어지면서
골드는 앞서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정상을 차지해 K-팝 사상 처음 영미권 차트를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음 구간이 가창 실력으로 여겨지면서 국내 실력파 가수들의 도전이 줄을 잇는가 하면 해외에서도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K-팝 팬덤 문화를 반영한 애니메이션 내용과 노래와 춤 자체의 작품성을 호평한 가운데 일각에선 가상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이 이루지 못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K-팝이 마주하게 된 현실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진 미술인 축제 아시아프가 막을 올렸습니다. 아시아 곳곳에서 청년 작가 550명이 미술의 미래를 이끌 작품들을 들고 서울에 왔습니다. 전시장 분위기 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서울역사 자리에 들어선 플랫폼. 옛 대합실과 식당은 전시장으로 변했고 열차 시간표를 본뜬 표지판엔 참여 작가의 이름과 작품명이 빼곡하게 쓰였습니다. 청년 작가 미술축제 아시아프가 올해로 18회를 맞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젊은 작가 550여 명이 작품 1,200여 점을 들고 서울을 찾았습니다. 私自身国際的なアートフェアに参加することが初めてなので、なんかこういった機会をいただけてすごく嬉しいのと、あとはすごくなんか自分にとってすごく新鮮ですね。 스마트 시대를 맞아 AI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출품작 1,200여 점을 성격과 키워드에 따라 분류했고 도슨트도 AI에게 맡겼습니다. 600명 가까운 작가들의 작가 노트를 AI에게 입력하고 분석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섹션으로 작가들을 분류해서 각 섹션별로 이제 AI 도슨트를 만들어서 신진 작가 육성을 위한 아트페어답게 판매 수익 전액이 작가에게 돌아가는 구조여서 참여 작가들의 호응이 큽니다. 현장에서 직접 관람객분들도 마주하고 그리고 갤러리 관계자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서 다른 전시로 이어지거나 확장 가능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오늘 개막한 아시아프 전시는 2부가 막을 내리는 9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단 한 번의 오판이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Генерал-фельдмаршал Паулюс сдается Красной армии.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 소련군에 포위된 독일 제6군은 신속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고집으로 전군이 괴멸됩니다. 바뀌든가 죽든가 두 갈래 길에서 죽는 길을 택한 겁니다.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전환길의 늪에 빠졌습니다. 보수 유튜버 전 씨는 대구 연설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죠. 입당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절체절명의 전당대회. 국민에게 호소해야 할 기회였지만 남은 건 전환길에 의한 전환길을 위한 전환길 대회였습니다. 전환길 씨는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그런데도 전 씨는 자신을 당심의 대변자, 심판자, 그리고 흥행사라고 말합니다. 당원들께서는 속이 시원하다. 전환길이가 가야 기자들도 많이 오고 흥행이 성공이 돼요. 배신자 이렇게 하면 해줘야만이 좀 조심할 거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그의 자아도취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입니다. 전 씨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계엄과 탄핵의 강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을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거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라도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비상대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두둔합니다. 그런 김 후보조차 전 씨는 야단칩니다. 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왜 겁쟁입니까? 저 김문수 보니까 진짜.
전 씨의 행태는 국민의힘에도 유튜버 정치가 심장부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에 대통령급 김어준이 있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극단을 치닫는 행태는 진영을 넘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지율이 역행하는 국민의힘에겐 더 절박합니다. Finally, one will leave. The crocodiles slide in and pick off one victim at a time. 강을 건너야 할 때 머뭇거리면 들소들은 결국 죽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지금은 사생을 건 결단의 시간입니다. 8월 12일 윤정호 앵커 칼럼, 이 늪을 어찌할 거였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은 차차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 내륙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부산 2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8도에 그치겠고 전주와 대구는 33도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동안 비교적 선선했던 날씨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